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서 공공부조의 정의도 해봤고 또 구성요건 겸 기본 원리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공부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공부조로 거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의 책임하에, 이때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저소득계층의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또 의료부조, 사회서비스를 이렇게 했지만 사회서비스 등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공공부조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법률 규정으로 본다면 소득 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자산조사는 필수적이다 해서 거기 소득 및 재산의 기준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 소득 인정액 조건에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행정 절차를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해보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조합, 저희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나오는 소위 길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는 데 비해서 공공부조는 구빈법이라고는 빈민법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라는 그 비교점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공부조의 개념을 보시면서 현대적인 용어는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공공부조의 소위 개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주체로서는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설명하면 국가나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이걸 어떤 국가 책임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국가 책임하에 이렇게 해서 국가를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넓은 개념으로. 또 그런가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누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즉 빈곤층 대상에 목적을 어디에둬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 생활 보장과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공공부조 실행의 과정을 보시면은 공공부조는 무기여, 그렇죠? 기여와는 관계없이 급여가 제공되는 무기여 급부를 특징으로 하되 이 공공부조는 너무 밑에 내려갔나요? 무기여 급부를 하되 이 여기는 자산조사를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자산조사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는 것도 같이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이렇게 공공부조를 정의했는데 이거에 근거하여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을 미리 선수학습으로 보고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같이 마침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정리를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자, 이것은 그야말로 2차 사회안전망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2차 사회안전망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안전망, 국가가 만들어주는 시책이라는 개념의 사회안전망에는 1차 사회안전망과 2차 사회안전망, 평생
사회안전망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중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에 새로이 신설된 평생 사회안전망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걸 유형별로 해서 1차와 2차로 나눈다면 1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본인 스스로의 기여도에 따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시책을 1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의 기여도에 따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시책으로서 사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시책을 공공부조라고 하는 바로 2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공공부조는 2차 사회안전망입니다. 첫 번째, 누구의 책임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국가 책임의 원리. 국가 책임의 원리.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극빈층의 소위 생존권 보장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또 그런가 하면은 목적을 어디에 둔다?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그리고 자립 지원의 원리. 그리고 여기에 가미된 것이 평등의 원리. 그리고 가장 단독적으로 다뤘던 보충성의 원리. 이렇게 6개의 원리를 기본 원칙이나 기본 원리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부조는 실시상의 원리도 있습니다. 같이 먼저 선수학습전을 하고 교재로 확인할 겁니다. 이런 기본 원칙 중에 실시상의 원칙을 보면 실시상의 원칙을 보면 이 공공부조는 표현된 욕구로의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직권, 병행의 원칙. 다시 말해서 울지 않으면 져서 안 줍니다. 그래서 표현된 욕구, 미리 쓰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정책학이니까 표현된,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는 표현된 욕구로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급여의 기준, 급여의 기준의 원칙 또는 급여의 기준과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급여는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세부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생활능력 심사, 생활능력을 심사하고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도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맞아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결정이 되면 생활능력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를 측정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가 결정이 되면 얼만큼 필요한지 부족분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분을 측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행정 절차로 본다면 이것을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조는 개별적 욕구 충족입니다. 개별적 욕구 충족의 원칙을 실시상의 원칙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또는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조의 대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아픔을 가지고 달려올지를 모릅니다. 시, 공간, 양과 질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뛰어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종류도, 양도, 질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점을 인정해서 개별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자, 이것을 개별적으로라는 말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즉시 응답을 해준 필요직응의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실시상의 원칙에 보면 공공부조는 이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을 직접 지급의 원칙. 그리고 공공부조는 세대 단위의 원칙.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이것은 가구 단위, 물론 개별적으로 하지요. 가구 단위의 원칙을 특징으로 합니다. 뭐 그냥 그만 쓰겠습니다. 하나 더 쓴다면 거기에다가 거택지급의 원칙을 실시상의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근거 법령을 보시면 근거 법령은 여러분들 좀 다소 능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공부조의 근거 법령으로서는 우리는 1944년 조선 구호령이 있고, 그리고 자생적인 근거 법령으로 19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이 근거 법령으로 있고, 이것이 1999년 40년 만에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으로 해서 이것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 보면 이제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교재를 보면서 선수학교부처럼 먼저 정리한 겁니다. 교재를 보세요. 자, 거기 보면 현대적, 사실 이번에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 좀 더 자세히 한다면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198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 재편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하면서 근로연계복지라고 하는 워크페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근로연계복지의 그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 나오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영국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했던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이런 것 등이 모두 단순히 배고프다고 손 벌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만 삶의 길을 제공하는 바로 근로연계복지 워크페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에 대한 사상적 바탕을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 최근 공공부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신자유주의였다.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그 복지급여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연계복지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취하더라도 미국 클린턴 정부의 1990년대 클린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토니 블레어의 1990년대 후반이지요. 그래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의 소위 제3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의 역기능 또는 사회보장의 역기능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일까? 아름답지 않다고 났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히 1795년에 있었던 스피넨랜드법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자립자조하는 사람들의 이 정성을 가력하게 여겨 국가는 그들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들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하지요. 임금 보조 또는 최저생계비 등등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보여받아서 재정 지원을 하는데, 국가의 선의적 개입에는 정반대로 문제가 생겼죠.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국가 개입을 오남용하는 놈들이 등장한 거였어요. 악덕 자본가들은 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100원이 모자라거든 주던, 10,000원이 모자라게 주던, 10만 원이 모자라게 주던 결국에 최저임금 선까지 국가가 다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덕 자본가들은 국가의 시책에 같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게 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꿈을 가져보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도 결국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그 시대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아예 더 싸납게 열심히 일해서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꿈을 버려버리게 됐어요. 그 때문에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국가의 선의의 개입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꿈을 지워버리게 됨으로써 빈곤의 영속화, 빈곤의 덫, 포버티 트랩을 가져오게 된 거였어요. 바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정말 돕는 것이 아름답기만 할 것인가? 라는 화두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빈곤의 함정이라든지 또는 실업의 함정이 되겠어요. 일자리를 잡아서 자립자활한다고 받는 돈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드는 경비나 수입이나 결국에 별 차이가 없다면 미쳤다고 내가 일을 하냐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거기 보면은 빈곤의 함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결국엔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존성 심화라고 할 수 있는데 2번 빈곤의 함정은 사회복지가 근로 유인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빈곤의 함정은 빈민법에 나타난 특히 개정군민법에 나타난 열등처우의 원칙과 똑같은 개념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빈곤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했는데 그게 바로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근로소득 보전세제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근로장려금에서 EITC.go.kr이라고 해서 부의소득세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의 빈곤의 함정의 개념을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다시 봐야 되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거기 보시면 여기 뭐 공공부조에서 이렇게 본다면 자 여기까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개요를 보면 개요.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알로케이션. 종래에는 여기에는 극빈,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었지만은 근자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거였어요.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꼭 봐주시고.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여를 무엇로 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이 급여는 현금급여로 제공을 하되 근로장려금은 뭐 2018년도는 85만 원에서 250만 원의 범주로 이렇게 해서 3개의 범주로 나눴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급여와 같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은 별도로지만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85만 원, 단독 가구는 85만 원, 헛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 이렇게 3개의 범주로 해서 차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는 재원은 공공재원인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 조세에 대한 특례법, 조세 제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공공재원인 조세, 세금을 가지고 재원을 씁니다. 그다음에 어디에서 딜리버리, 전달, 운영을 할 것이냐 할 때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세청에서 바로 그것을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는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종래와는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판서는 간단하게 기본만, 종래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4가지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가구 여건 해서 배우자 여건, 부양 자녀 요건, 또 연령 요건. 아마 연령 요건은 제거될 걸로 봅니다. 연령 요건을 옛날에는 50대 이상, 40대 이상, 또 30세 이상 이렇게 쭉 했었지만 이제는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30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아마 없어질 겁니다. 연령 요건은 가구 여건. 다음에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이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도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어제 정형화된 거의 금액은 아니겠죠. 바뀌려고 보고 또 자녀장려금은 그와는 별도로 4천만 원 미만까지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후 양육하는 자녀가 있을 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 요건 이렇게 3개의 요건 1억 4천만 원이라고는 재산 요건을 고려해서 이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국에 이미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영세 사업자, 자영업자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죠.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요인을 제거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지금 여기 정책 분석 딱 한 거지요. 거기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급하는 것은 현금 급여로 하되 최대 85만 원에서 25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 법령은 조세에 대한 특례법, 조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렇게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또 딜리버리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한다. 특징은 거기 보시면 다 앞에서 한 말이 또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1번의 두 제출 끝에 자영업자에게도 종래는 영세 아니면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그러면 4번의 중요 표시하시고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에는 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에는 기초수급자도 포함된다.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지에도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시대효과는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삼중사유안전망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신청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종래와는 달리 3가지로 이런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요건, 다음에 부부 합산 총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구 요건과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단독 가구, 있으면 부부 합산 가구가 되겠는데 그중에 돈을 누가 버느냐, 혼자 버느냐, 헛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같이 버느냐 하면 맞벌이 가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또 종래에는 나이가 몇 살이냐 해서 30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있지만 아마 연령 제한은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부 합산 총소득 요건도 역시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그래서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미만일 때, 또 헛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일 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85만 원까지, 그리고 헛벌이 가구는 2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까지 현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별개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이
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부부 합산 총소득의 금액은 4천만 원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재산 요건 1억 4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1억에서 1억 4천만 원 미만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적어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렇기 때문에 요 장려금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홈페이지가 바로 미국에서 1970년대에 시행됐던 것을 우리나라가 2007년에 받았는데 명칭은 홈페이지는 eitc.go.kr로 되어 있고 성격은 NIT죠.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는 이런 NIT의 성격, 부의 소득세, 세금을 걷는데 이것은 오히려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잖아. 거꾸로 됐기 때문에 거꾸로 든 소득세에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 NIT 또는 부의 소득세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당연히 2019년도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2020년 이쯤은 해마다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공부조의 특징과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미 선수학습을 했죠.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이렇게 보시면 보면은 거기 보시면 국가나 지단이 주체이다. 일반 조세로 조달한다. 무기여 급부가 지급된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자가 결정된다. 또 뭐 공적 원조 프로그램이다. 또 그러면 수직적 재분배 성격이 있다. 이런 말들을 다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번에 쭉 보시면 공공부조는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정의를 가지고 4개를 찾아냈고 거기에 2개를 더 넣어서 6개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국가 책임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자립지원의 원리, 거기에다가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가미해서 6대 원리를 설명을 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선수학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시상의 원리로서는 표현된 욕구로 전환이 필요해서 신청 직권 보호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신청 직권 보호의 원칙을 이렇게 해서 표현된 욕구로에 이렇게 해서 전환이 필요하다. 또 그 급여의 기준이나 정도의 원칙을 그냥 급여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먼저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활능력 심사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수요를 측정하고 거기에서 수요가 결정이 되면 얼만큼 부족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행정 절차를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욕구 충족, 즉 필요 지급의 원칙, 현금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 세대 단위의 원칙, 거택 보호의 원칙 등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선수학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거기에 공공부조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는데 공공부조 출제는 좀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공공부조 대상자의 권리, 불이익 변경의 금지, 수급권의 압류 금지, 양도 금지, 그리고 조세 및 공과금의 면제, 또 이의 신청의 권리 이런 것 등이 있는데 비해서 의무는 지도와 지시에 응할 의무, 변동에 따른 신고의 의무, 비용 반환의 의무, 또 그리고 자립을 향한 노력의 의무를 이렇게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조사. 자산조사는 우리가 왼쪽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급여의 기준 및 정도의 원칙에서 자산조사.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성실히 노동한 대가로 일부를 내놓은 세금을 갖다 써도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생활능력 심사라고 그랬고 그리고 생활능력 심사 절차에서 통과가 되면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수요 측정이고 그리고 무엇이 결정이 되면 얼만큼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걸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행정 절차를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하고 무엇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이런 도와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역시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거기 오면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선택적 서비스를 위해, 선택적 서비스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하는 개별 클라이언트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적격, 급여의 적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능력심사 나와 있고, 그리고 신청자가 소유한 자원을 조사, 확인, 평가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은 보충의 정도, 보충성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넘치게 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생겨?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의존성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소득, 재산 뭐 등등을 조사, 확인, 평가해서 부족한 만큼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신청자가 소유한 자원을 조사, 확인, 평가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는데 도울 수 있는 상한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보충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결정된다. 이건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국가재원, 중복재원이나 쓸데없는 재원, 낭비를 없앰으로써 국가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개개인의 욕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 또 그러면 보완적 성격을 충족한다. 보충적 성격을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2번에 많은 행정비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분명하지요? 그에 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스티그마를 부정할 수가 없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단점이라고 적어놨지만 분명히 1번에서 장점으로서는, 2번의 장점으로서는 개개인의 욕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단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개개인의 욕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들의 욕구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좀 이쁘지 못하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자세히 또는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긴 하지만 그들의 욕구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다.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수학습 겸해서 같이 판서면서 다뤄봤습니다만 공공부조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공공부조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공공부조에서 필수 조건인 실시상의 원칙을 통해서 말하면 자산조사라든지 이런 등을 쭉 살펴보면서 그중에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이 편에서 같이 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연말에 다시 한번 어떤 연말 연초가 되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빈곤과 빈곤의 측정과 불평등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